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게 대통령실 용산에서 말했을 때 말 잘 듣는 대표인데 그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정권을 행사할 것이다.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본청에서 하청업체 말 잘 듣는 하청업체를 고용했는데 그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준 느낌이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오, 본청에서 하청을 줬고 또 하청이 또 하청을 줬다. 네네. 저는 재하청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뭔가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아직까지 없는 건데 좀 지켜봐야죠. 뭐. 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인사이드. 오늘은 부경대학교 한정택 정치학 박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1대 국정감사가 내일이면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끝나는 건데 국정감사는 문자 그대로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는 일이잖아요. 네네. 이번 국감은 윤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감이기 때문에 현 정부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첫 국감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하자면? 네,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작년 네. 국감은 윤석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렇죠. 이번에 책임질 수 있는 최초의 것인데요. 네. 국정감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고 그렇죠. 헌법 61조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인 국회,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또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고 해서 입법부 대 행정부의 싸움으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대통령제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과 여당이 한편이 돼서 싸우고 야당이 한편이 돼서 싸우고 맞아요. 이런 좀 기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총평을 내리자면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의 편만을 드는 입법부 소속임을 망각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뭐 민주당 의원들 역시 뭐 반대를 위한 반대, 뭐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비판에 그쳤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전에 국감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스타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 잘 싸운다. 그렇죠, 그렇죠. 시원시원하다. 네네네. 근데 사실 이번에는 뭐 연예 뉴스에도 좀 묻히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좀 약간 스타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예전에 국감이나 뭐 청문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약 스타들이 된 사람들이 많죠. 뭐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마어마했죠.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할 때 국감에 나와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스타가 되긴 했는데 네. 실제로 보면 뭐 이번 국감에서는 뭐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지적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뭐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가능하면 문제를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새로운 스타가 나오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라는 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인데 행정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너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도 대의민주주의의 원칙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혁신위원장 인요한 혁신위원장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출범시키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김기현 대표는 네. 유지하고 지도부 구성에 이제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지도부가 해체되고 뭐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른 거고. 네. 뭐 일단은 그 이미지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보수 정당이라고 알려진 국민의힘에서 파란 눈의 한국인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파란 눈의 한국인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다. 네. 그다음에 또한
국민의힘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보수색 짙은 위원장이다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환기하는 데는 일단은 성공했는데 네. 인요한 위원장이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뭐가 무서운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고요. 이 무서움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지 않군요. 네, 과거 민주당에서도 혁신위원회 구성했다가 뭐 흐지부지 된 것처럼 됐는데 이번에도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무서운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별로 기대는 안 되고요. 뭐 대통령과도 뭐 자주 소통하고 얘기를 서슴치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대통령 정무수석 이진복 수석이 방문을 했잖아요. 혁신위원장한테 뭐 난 전달하려고 왔다라고 했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개입하지 않겠다. 하지만 뭐 알아서 잘할 거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네네네 알아서 하세요 이건지. 정말 다 주겠다. 네, 그건지 아니면 야 지켜보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 그건지 그 판단은 제대로 안 쓸 것 같은데 결국 내년에 총선에서 과연 누가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냐라고 문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이 공천권 얘기가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게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공천권을 줄 가능성이 낮다면 공천 룰 정도는 규칙 정도는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을까요? 일단 어려울까요? 일단 정당에서 공천권을 준다라는 것은 정당 대표가 주는 건데요.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대표인데 인요한 위원장에게 공천권의 전권을 위임할 것인가?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 별로 기대되지 않고 그동안에 뭐 진행된 역대 선거들을 본다고 해도 뭐 공천 룰이 없어서 공천이 잘못됐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룰이 잘못된 건 아니다? 공천 룰에 대해서 내부적인 이견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문제고 어제 또 뭐 인요한 위원장이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영남 다선들 뭐 험지 출마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다선 의원 쪽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정책적인 아이디어였을 뿐이다라고 한 발 빠졌는데 그런 거 보면 뭐 정치에서 뭐 산전수전 다 겪고 뭐 잔뼈 굵어버린 지역 감정에 의존해서 쉽게 당선됐던 영남 다선 의원들이 험지에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게 대통령실 용산에서 말했을 때 말 잘 듣는 대표인데 그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정권을 행사할 것이다.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본청에서 하청업체 말 잘 듣는 하청업체를 고용했는데 그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준 느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네. 본청에서 하청을 줬고 또 하청이 또 하청을 줬다. 네네. 저는 재하청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뭔가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아직까지 없는 건데 좀 지켜봐야죠 뭐. 뭐 지켜봐야 된다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표현하신 대로 하청이 하청인데 그 하청의 직원이 그러면 13명으로 출범을 했어요. 혁신이 13명인데 박성중, 김경진, 오신환 이렇게 익숙한 이름도 있고 낯선 인물들도 있는데 이 혁신이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예상했었어요. 이렇게 될 건지. 그래요? 어차피 뻔한 결과였고 어차피 뭐 이게 혁신위가 큰 권한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고 천하람 위원장도 그래서 안 받은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뭐 하태경 의원도 안 받은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후에 발표한다고는 했는데 적당한 사람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친윤에서 한 명, 친윤 의원 중에서 박성중 1명, 원외위원장인 김경진 1명, 뭐 구색 맞추려고 비윤 윤신환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포함하고 그 나머지는 뭐 현실 정치를 꿈꾸는 뭐 학계, 지역, 성별, 세대, 안배에만 치중해서 이 모양새를 맞춘 것이지 설마 이렇게 이들이 막 자발적으로 나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온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모양새를 맞춘 것이다. 뭐 기사를 보니까 세대도 다양하고 여성과 남성의 비율도 뭐 적당히 맞췄다. 이런 평도 많던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모양새를 맞춘 거니까. 전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처럼 보이려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박성중 의원 빼고는 나머지는 다음번 총선이나 아니면 혹은 그 다음에라도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양력에 한 줄 더 쓰려고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심한가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야당으로 넘어가죠. 자, 이재명 대표도 단식 회복 과정을 끝내고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던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네. 민주당의 내홍과 갈등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할까요? 아직 끝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봉합이 안 됐다. 네, 멀리서 지켜보는 모습은 마치 이렇게 호수에 떠 있는 오리 같은 느낌. 밑에서는 발버둥을 엄청 밑에서는 치는구나. 발버둥 엄청 치고 지금 뭐 친명이냐 뭐 반명이냐 되게 많이 싸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반명계에 관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뭐 내년 총선에서 인위적이거나 자기적인 공천 배제는 없다라고 천명하고 네. 정정당당하게 뭐 경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천명을 하면 경선의 성패, 실패와 관계없이 그것들을 당원으로서 그 결과를 만족하고 수용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그때가 돼야 이제 민주당의 내용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아직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담 하자 제안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수락할까요?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그 제가 기대했던 것과 제 뜻과 다르게 행동해서 이걸 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근데 뭐 다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뭐 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았고 뭐 영수회담이라는 그 표현 자체에서도 되게 민감해하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와서 뭐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하겠다라는 말은 그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혹시나 대통령 쪽에서 이걸 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비공개 비보도를 전제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왜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그렇게 거절하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건가? 누군가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기가 좀 두려운 것 같고요. 대통령이? 네. 혹시나 대화하다가 딸릴까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검사로서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슨 뭐 그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불쾌하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도 활동을 재개했는데 이 자신의 SNS에 향후 예정된 방송 출연, 그다음에 대학 강연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총선을 앞에 두고 친이낙연계 결집을 위한 행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총선 전에 몸풀기일까 아니면 몸집을 더 키우는 걸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제 판단에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자기 세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시예요? 네, 뭐 결집.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시도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뭐 결국 우리가 그 비명이나 친이낙연계라고 불리는 후보자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돕고 있으니 나에게 뭐 나랑 같이 잘 해보자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측면에서는 뭐 아름답게 보이긴 합니다만 과연 큰 정치적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는 일단 공천 과정을 한번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파 간의 나눠먹기 이런 거를 한다면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을 것 같기는 어렵고 이런 계파를 떠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 누구나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경선 체제로 유지된다라는 데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이 신당에 대한 얘기도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파급력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최근에 이제 그 제3신당이 생기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라는 여론조사도 많고 하고 또 뭐 이준석 유승민, 그다음에 이제 뭐 비명계, 그다음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의원 등이 합쳐서 제3당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역대 선거의 경우에 본다면 제3당으로서 성공한 케이스는 그 안철수 의원이 만들었던 국민의당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예전에 무슨 뭐 정주영 회장이 만드는 뭐 통일국민당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3신당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양 정당 모두 피해를 입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파급력은 좀 갖추기 힘들겠죠, 그래도? 그건 또 지역구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영남 같은 데에서는 제3신당이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크게 파급력을 갖지 못할 것 같고 뭐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런 데에서는 제3신당의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영향력이 여당에 유리한지 야당에 유리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부산 얘기도 좀 나눠보죠. 22대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선거제 개편 논의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부산은 남구 갑을, 사갑
인원수가 하한에 못 미쳐서 선거구를 이제 다시 측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가 계속 이어질 건지. 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그 선거구 획정은 선거 실시 12개월 전, 1년 전까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역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를 보더라도 뭐 선거 직전에 마련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 뭐 어느 구장에서 내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그런 결정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고, 부산 관련해서 본다면 부산에 이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가지고요. 현재 지금 18석인데 선거구제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서 한 석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16석으로 2석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겠는데,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이제 뭐 남구, 가불이 합쳐질 남구, 그다음에 무슨 뭐 사하구, 그다음에 북강서구, 북구랑 강서구가 분리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어서 다음에 만나서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부경대학교 한정택 정치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